각지에서 그렇죠. 정액 테러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사실 많았어요. 맞아요. 스토킹하는 동료의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버스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체액을 묻혔습니다.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4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된 것만 44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많아요.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럼요. 예, 모르고 넘어가는 옷에 경우가 묻혀 있겠죠. 있는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벌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성범죄 아닐까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굉장히 뜻밖의 이걸로 뜻밖의 처벌됐을 죄로. 텐데 예. 텀블러 속에 커피가 내 거니까 뭐 내 사유재산 손괴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손괴, 손괴죄. 성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재물손괴.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냐 보면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이렇게 이럴 때 처벌한다 이런 걸 보면 타인 소유의 재물, 뭐 문서, 뭐 특수매체 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손괴, 그러니까 부셔버렸거나 아예 못 쓰게 했거나 은닉했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효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상 감정상으로 이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효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상으로도 쓰지 못할 거고 특히나 감정상으로는 더더욱 이제 이 텀블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재물, 그 손괴된 재물의 금전적 가치는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 정도만 보상받는 건가요? 원래는 재물손괴죄에서 풍계된 그 재물의 가치 그 정도 선에서 벌금형이 보통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결론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300만 원이면 다들 너무 행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느끼실 건데 실제로 재물손괴죄에서 벌금형을 맞아요. 선고하는 것 치고는 네. 상당히 중형을 네, 선고를 네. 한 거죠. 그리고 성범죄로 했으면 기소가 안 됐거나 아니면 무죄가 됐을 확률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죄형 법정주의와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야만 네, 그 사람을 처벌할 수 그래요. 있는 근데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당시에 법률에 이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람은 처벌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일하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수은 옹독의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노동자가 17살인데 이 사망한 노동자 이름은 문송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종업원 문송면 군이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15살 문송면 군이 입원 115일 만인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문송면 군이 이제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그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어요. 그 중금속. 예. 김상욱 교수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수은을 직접 17세 소년이 온도계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송명 군이 밤에 잠을 기숙사에서 자기가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자요. 낮에는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 넣고 그 맹독성 물질 넣고 밤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 열이 나고 머리,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잠 못 자고 가족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급성 수은 중독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만에. 가족이 이제 이거 산업재해다 이러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회사가 도와주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산재 요양 신청서를 가족이 내는데 회사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문성면 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의사한테는 뭐 이게 수은 중독이라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러면서 떼를 쓰고 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산재 지정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병원 간 지 사흘 만에 숨집니다. 문송명 군 큰 형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게 당시에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빚은 타살이다.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송명 군 영결식을 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합니다. 다짐을 해요. 다시는 어린 소년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오늘 여기 송면이를 추모하기 위해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산재 사고를 보며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봅니다.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다 붙는구나. 오.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쭉 줄기로?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51. 뼈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네.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 붙어서 이제 여기가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15세인지 10대 후반인지 나이를.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 개의 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그래. 보면은 바로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로 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이제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골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유류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같이 온 건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얼굴 해골에서 그 앞면을 깎은 이게 흔적 같은 게 수술, 있는 성형 거예요. 수술. 성형 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거기 단순해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졸폐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3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뭐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30년,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예.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1년. 예. 오늘 아침 서울 납송대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